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는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의 김현수 단장님,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이왕준 실무단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김현수 단장님과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님, 이 두 분은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셨을 텐데 최고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이번 코 안심 TV 프로젝트에서 우리 김현수 교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유튜브 생방송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저도 뭐 네. 방송을 해봤지만 네, 이 코안심 TV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뭐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기보다 서울시가 결정하신 것입니다. 네.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이런 그 대감염 팬데믹 시기에 시민과의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강력하게 느끼면서 네. 시민과의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어도 부족하다. 네. 특히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의학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심리적인 어떤 심리 안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도 네. 필요하고 특히 이제 공공적 차원에서 네. 어떤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정보도 필요한데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오미크론이 이제 10만, 17만까지 최대한 갈 수 있다. 17만 명. 네, 그런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초기에 정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떤 심리적 공황 같은 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 속에서 초기에 아주 시작부터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교육 또 심리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런 위기를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왜 우리가 권투에서도 잽을 좀 이렇게 맞아놓으면 좀 더 맷집을 가지고 견디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초기부터 그래서 지금 3만 4만인데 왜 지금부터 난리냐 이러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지금부터 오미크론에 관한 많은 정보와 훈련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오미크론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서울 시민이 되자 네. 이런 취지에서 서울 시민건강국에서 결정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마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의학 전문 채널 나는 의사다와 네. 협력해서 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실 이게 거의 저희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네. 여기 이제 뭐 병원협회, 서울지의사회, 네. 여러 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또 음악치료 전문팀 여러 전문가들이 또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 이것이 현재 12시간 생방송이 갑작스럽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 포함해서 전문가 단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기적적인 시작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네.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시민건강국에서 긴급하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유튜브라는 건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네. 서울 시민이 아니고 경기도민, 뭐 제주도민들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 안심 TV 앞으로 10일 동안 여러분께서 좀 이 채널을 많이 널리 소개해 주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 시민건강국 참 잘했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신규 확진자가 뭐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지금 35,286명이라고 하는데 하루 17만 명까지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왕준 단장님, 그동안에 이 코비드 19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측에서 그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님께서 여러 차례 그러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예측하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점도 뭐 저희가 예상했던 시점하고 그렇게
어긋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규모나 지금 속도도 이미 2달 전부터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시작이 되면 마치 그 화산이 터지듯이 네. 아주 급속도로 치고 올라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언제 정도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쟁점 사항이 되긴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구정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확산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10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10만 명 정도는 지금 뭐 다른 타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거를 저희 인구 대비로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네. 저희한테도 10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숫자가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피크는 뭐 얼마든지 15만, 2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들은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그 계속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격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전 그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해외를 다녀와서 한 10일 동안 집에 있어 보니까 네. 굉장히 외롭다. 네. 그리고 뭐 가족들하고도 좀 따로 지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정신의학을 전공하신 우리 김현수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오미크론으로 급증하면서 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네, 비록 이제 전보다 격리 기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격리된 채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공포나 불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로움, 여러 심리적 불안정이 커지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뜻밖의 지금 현재 굉장히 침착하게 반응하고 계시고 또 지금 약간의 여러 가지 행정 지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성숙한 반응을 해주셔서 네, 저희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발전되어 있고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훈련되어 있다 지금 그런 점 하나 시민 의식이 훈련되어 있다. 네, 두 번째가 확실히 그 SNS가 발달되어 있어서 네,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격리돼서도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나 격리돼서 오미크론 양성으로 격리돼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1일차, 2일차 이런 맞아요. 예전보다 격리 일지 쓰시는 분들이 확실히 늘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 다음날 더 자세히 써서 네, 아마 이 오미크론 5일 일지, 뭐 7일 일지가 굉장히 많이 수집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자기 경험의 공유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서로 있는 것 같고요. 경험의 한마디로 공유가. 뻔뻔하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더블링이 된다든지 트리플이 된다든지 하면은 급속히 불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어제 2만이었는데 오늘 4만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간 3만 2천, 3만 6천 이런 식으로 네, 조금 그래도 그 증가 속도가 아주 가파른 증가 속도가 아니어서 다행히 좀 우리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틈틈이 오미크론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심리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우리가 조금씩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오미크론을 조금 더 잘 대응하고 있고 또 사실 몇몇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최재천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 통과 관문일 수 있다. 이 오미크론이
이 오미크론을 우리가 이겨내면 이제 코로나의 실제 진짜 이것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통과 의례일 수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보자.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된다. 요거는 좀 견뎌보자 이런 심리도 작동해가지고 네. 다행히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네.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쭉 진행된 과정들을 이제 제가 현장에서 또는 이 정책적으로 그 좀 전국적 규모에서 상황을 이렇게 통사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겪어보면 네. 진짜 우리나라 국민 시민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이게 뭐냐면 확실히 그 우리 국민들이나 이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자발적이고 좀 자주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부나 이렇게 중앙에서 나름으로 통제 내지는 이제 가이드를 하는 대목에 대해서 잘 따르고 그걸 협조하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스스로가 이 흐름과 전체 상황에 대한 굉장히 그 집단적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정부에서 뭐 지금 이러저런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제 뭐 언론에서 지금 확진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알아서 뭐 출입을 자제한다든가 또는 뭐 스스로가 방역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이제 그 자발적인 어떤 그 자구적 행동들이 이렇게 먼저 선행되고 또 그거에 반응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히 다이나믹한 시민들이다 이런 측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황이 완화되면 뭐 이게 완화됐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야 지금 뭐 조금 상황이 좋으니까 그동안 못한 것도 하러 나가자 뭐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급박해지면 또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어쩔 때 오히려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시민적인 반응보다도 정부 정책이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좀 더 한 발 늦은 거죠. 사실 그 대목이 어떤 시민들의 불만 내지는 이제 하나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 오미크론 이 대유행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고 특히나 지금 계속 해외 사례를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10월 막 중순 정도에 시작을 했지만 이게 바로 미국하고 유럽을 지금 한 2달 사이에 충분히 지금 어떻게 이게 급속하게 퍼졌고 그 이후의 과정이 됐는지를 선행적으로 그 경험을 알고 있고 또 가장 우리가 또 이 하나의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일본이 이미 우리보다 2, 3주 앞서가지고 쭉 진행 상황이 되고 있어서 어쩌면 일본의 인디케이터가 앞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들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예견해 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시민들한테도 이제 공유되고 네. 또 그 과정이 잘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그걸 좀 두려워하거나 또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코 안심 TV 유튜브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댓글들을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몇 개 좀 짚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램님, 오미크론 비율은 이미 90%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전부 오미크론이라는 얘기죠. 이런 말씀하셨고요. 의인님, 이제 독감이잖아요. 이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이런 그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역할 건가요? 이렇게 하다가는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제발 독감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참 있네요. 또 최재치님, 오미크론 다음은 6미크론 아니냐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방역 체계와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한 그 언급을 살짝 지금 이왕준 단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재택 치료를 포함해서 오늘 새로운 지침이 적용을 했는데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이 지침에 대한 장단점,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정부로서도 이제 많이 곤욕스러워합니다. 방향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지침으로 만들어서 일선의 의료기관이나 또는 보건소나 각 단위까지 이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체계화하는 거는 의외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그 지침 자체가 이제 뭐 위반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네. 또는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절차적으로 되게 이제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아예 모든 거를 손 놓고 이제 자유방임적으로 뭐 이미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우리 모든 거를 다 국민들의 손에 맡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과도기 상에 있어서의 그런 점의적인 절차들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어차피 이게 완화돼서 풀어줄 건데 왜 이렇게 그 한꺼번에 안 풀고 계속 중간 단계에서 오히려 옥조이느냐, 이런 이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이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갖고 있는 이제 의학적인 측면이나 역학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설명을 더 많이 드리겠지만 네. 이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원활하게 잘 해갈 거냐가 지금 뭐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현수 단장. 네. 재택 치료가 중심이 되는 이 방역 체계가 되었을 때 실제 진료도 진료지만 국민들의 이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집에서 격리되어서 스스로를 치료해야 한다, 이런 부담들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방침으로 하자는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이게 더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걸 나더러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정부가 그냥 나를 버리는 거냐? 네, 나를 버린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강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약한 사람들이 또 그런 호소를 할 때 이분들에게 네가 약한 게 문제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이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감염병은 사실 감염에 취약한 한 사람이 전체를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프다,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호소가 또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자가진단 키트 안에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지침을 포함시켜서 안심해서 그분들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게 조금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뭐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아이가 걸려서 집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저희한테 보낸 내용으로는 네. 아이들도 뭔가 한 장짜리 심리 안정을 할 수 있는 무슨 만트라 같은 주문 같은 뭔가 한 장 넣어줘서 그런 거라도 하나 넣어줘서 아이가 격리돼서
자기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뭔가 심리 안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정리됐을 때 자신들이 자신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보호, 배려 이런 것을 정부에게 바란다. 뭔가 단절되고 버림받는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또 마음 약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절대로 정부나 서울시 뭐 이런 공공기관들이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공 분야의 인력으로 대처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코 안심 TV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취지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뭐 재택 치료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이 URL을 좀 동료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좀 더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에게 앞으로 10일 동안 12시간 생방송을 저희가 하거든요. 이 코 안심 TV를 좀 소개해주고 같이 음악 치료도 있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우님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정말 2년째 집콕 생활 중입니다.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그 전화나 이런 것도 많이 오죠.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1577-0199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받기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 네. 경험담을 올리시는 분들이 전보다 확실히 늘었고 네. 또 경험담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요 오미크론 시기에 전보다 확실히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관련된 분들 포함해서 지인분들이 이제 많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분들이 확실히 늘다 보니까 네. 오미크론 감염돼서 자가 이제 재택 치료하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하면서 이분들이 서로 오미크론으로 힘들 때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뭔가 창구를 만들어서 네. 다른 분들이 덜 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공유된 뭔가 창구를 만들면 다른 시민들이 덜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 지원으로 전화 안 올 때, 전화 통화 안 될 때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안 오고 있다라고 네. 하면 좀 안심이 되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나한테만 안 온다 이런 심리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이럴 때 여러 창구들 SNS를 포함한 이런 유튜브 창구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런 우울감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왕준 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의료 최일선에 있는 그 병원이라든가 보건소가 과연 여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을 과연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보건소에서 환자를 분류하고 재택 치료관리기관을 지정하는 현재의 방식이 오미크론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마비나 대응마비 전에 빨리 고쳐져야 되거나 변화돼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랑 이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특수한데,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서 실질적인 락다운을 하지 않고 초기에 이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온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그 사태가 이제 벌어졌던 그 처음 2차 대유행이 시작했을 때 그 실제로 이제 그게 1차 대유행인 거죠. 그 1차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020년 3월 달에 대구 경북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 이제 세미 락다운 상태를 빼놓고는 네. 저희가 그 이후에도 어떤 뭐 지역 자체가 봉쇄되거나 네. 또는 아예 집에서 뭐 출입 자체를 뭐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그렇죠. 일정한 거리두기는 했지만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한 2년여를 끌어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초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발생 숫자나 또는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위기 상황마다 어떤 그 틀을 넘지 않고 통제 구조에서 이제 2년 정도를 견뎌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점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의 가장 큰 축은 뭐냐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공 의료 관리 체계가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하나의 이제 그 결절점이고 그거 자체가 백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 역학조사에서 환자를 발굴하는 것부터 심지어 선별진료소를 공공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이제 분류해서 병원으로 보낼지 생활치료센터로 보낼지 이런 과정, 그다음에 후송 체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생활 지원, 또 나중에 풀린 다음에 팔로업, 또 해외 여행자들에 대한 뭐 지원까지 사실 그 보건소가 모든 과정에 실제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미크론처럼 이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10배, 100배의 그런 폭발적인 양이 증가될 때는 과연 보건소가 그 모든 만기 칠람하는 그 과정에서 통제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당연히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델타 변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다. 네. 그리고 그거의 역학적인 의학적인 성격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못 바꾸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까지 이거를 관리해온 우리의 시스템은 상당히 독특하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소가 매개가 돼서 의료기관이 됐건 모든 그런 사회적인 자원의 동원과 배치가 거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제 바꿔나가는데 일정하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동안은 모든 발생 환자를 전수 관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밀접 접촉자까지도 전수 관리를 다 해서 한편으로는 뭐 너무 지금 옥죄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로 전수 관리를 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전수 관리를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환자만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상 체제로 일정하게 이완시키거나 이제는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상황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체계상에서는 그 틀 자체가 워낙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공백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자기의 어떤 앱을 통해서 자기가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기입하도록 바꾼 것도 그런 그 보건당국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유튜브 질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재택 치료 중에 어떤 증상이 보이면 얼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건지,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누구나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그 재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현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 치료를 통해서 진료하시는 그 재택 치료 지원 센터랑 아마 통화를 해서 그 네.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아마 그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재택 치료 지원 센터인가요, 단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재택치료 시스템이 아마 오늘 발표에서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제 재택치료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오버된 표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아까 전수 관리를 했다가 네. 그 전수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집에서 확진이 나오면 집에 안 있게 하고 최소한 생활치료센터 같은 제3의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관리를 했다가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더 이상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오는 것보다는 아주 무증상 경증 그리고 꼭그 집에서 자가격리가 불가능하지 않은 분들은 전부 이제 재택 치료를 하는 걸로 원칙을 이제 돌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생활치료센터라는 말을 했듯이 뭔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돌봐주겠다는 치료 차원에서 치료라는 말을 붙인 거죠. 결국 재택 치료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느낌이 하냐면 어떤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의료적인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뭔가 지금 치료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 약간의 이제 그런 대목에 대한 그 대응 방식에 있어서 과연 우리 방식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 의식이 나왔던 거가 뭐냐면 이 코로나는 라는 이제 질병, 이제 이 바이러스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그 증상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10대, 20대는 무증상, 그 다음에 30대, 40대는 감기 증상, 50대, 60대는 독감 증상, 또 그 이후에 고위험층이나 이 고위험층에서는 이제 중증 폐렴까지 일으키는. 그러니까 같은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가 대상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른 증상과 그 심도를 나타내기 있는 아주 독특한 이제 그 질병이고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저위험군 내지는 이 무증상 대상자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은 될지언정 실질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치료의 대상과 이 관리의 대상을 나눠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은 저희가 모든 대상을 관리 및 치료의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과 치료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될 대상을 이제 나누게 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오미크론에서 확진되는 환자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자가 치료를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한 80% 정도는 자가 관리 재택 치료에서도 자가 관리 영역으로 이제 속하게 될 거고 한 20% 정도가 실질적인 재택 치료 내지는 치료적 관리가 이제 들어가는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택 치료가 지금 단적으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확진이 되면 재택 치료가 됐을 때 보건소가 연락을 해서 이 키트를 갖다 주고 그 키트는 이제 체온을 하고 이 산소 포화도를 재는 키트를 전달하고 그 부분을 재택치료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일일이 그거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문의하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자체도 향후에는 곧 생략이 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서 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금방 우리 저 사회자님은 역학조사 자체에 대한 대목도 지금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점차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역학조사뿐만이 아니고 이 재택 치료에 있어서의 그 자기 관리 영역도 이제는 스스로가 하는 구조로 곧 이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 이왕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핵심 자체가 흔히 감염이 되면 누구나 환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택 치료라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모두 치료가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뭐 해열제를 먹거나 무증상자들. 그래서 자가 관리,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그래서 무조건 뭐 방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택에서 치료자와 자가 관리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신속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김현수 단장님, 지금 현재 그 재택치료센터의 실무자분들이 시민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그런 얘기도 지원단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이제 좀 전에 단장님 말씀처럼 지금 사실 누구나님 하시는 것처럼 재택치료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자기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보건소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또 의료기관에도 전화하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 전화가 불통이거나 또는 통화 중이거나.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의사소통이 지금 안 돼서 검색해 보시고 여기저기 이제 문의하시고 그러는데 또 그런 문의도 자기 상황에 딱 맞는 문의면 다행인데 네. 또 자기 상황에 딱 맞는 문의가 아니면 되게 답답해서 민원을 또 이렇게 막 제기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또 이 센터 재택치료 센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또 답답한 것은 이분들은 또 하루 종일 전화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하루 종일 전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지난 연휴 끝나고 설 연휴 끝나고 잠깐 간담회를 했었는데 네. 당장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할 사항 한 두세 가지만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두세 가지 꼭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1번을 첫 번째로 꼽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네. 거꾸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시민들이 보건소 전화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 전화를 안 안 받아준다.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마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신규 확진자들의 비율에서 20대, 1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요. 네. 신규 확진자의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백신 미접종자도 많고 그런데 20대, 10대 분들이 낮밤이 바뀌어서 지낸다든지 또는 뭐 공부하러 독서실에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거는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네. 이분들이 통화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분들이 계속 전화하는 바람에 이분들 건수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분들은 계속 전화하니까 또 보건소 전화는 계속 불통이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악순환. 나중에 이제 늦게 전화를 받은 다음에 또 그분들은 또 화를 낸다고 해요. 왜 늦게 줬느냐? 전화했느냐. 그래서 이게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서로 불편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지는 일도 있어서 뭔가 하여튼 선순환이 일어나려면 이런 공공의사소통이나 전화가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래서 어쨌든 낮밤 바뀌어서 지내지 마시고 10대, 20대 분들 확진 통화 받으면 요 기간만이라도 보건소 전화는 꼭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것을 어쨌든 그 팀장님이 1순위로는 이게 다른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행위다. 20대, 10대 분들이 전화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들도
전화 불통이라고 민원받는 게 좀 억울하다. 자기네들도 열심히 지금 시민들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하고 있다.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공공기관들도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또 공공기관에 연락하고 있는데 이런 뭔가 행정상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소통의 어떤 혁신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우리 그 국민들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에 너무 각인돼 있다 보니까 네.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는 받죠. 게 네. 사실 선뜻 그런 게 좀 안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있고. 네. 그래서 정부 행정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로 가는 전화번호는 뭐 1588에 뭐 이런 것처럼 네. 뭔가 통일된 번호로 가게 된다면 그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전화를 연결해서 번호 자체가 대표 번호로 간다든가 네네네. 이런 방법도 좀 행정당국에서 좀 고민해 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재택을 할 때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인공지능으로 뭐 열이 있습니까? 지금 뭐 증상은 있습니까? 그것도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다양화하고 인공지능 채팅 자체가 얼마나 발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첫날인데요.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하는 이 코안심 TV 오미크론 알면 이긴다. 이 방송이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들을 주고 계십니다. 질문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질문들을 좀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재택 치료 시에 뭐 치료약은 공급을 해주는 건지 본인이 구입해야 되는 건지 진단사가 있어야 되는 건지 조르바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자가격리한다고 음식도 챙겨주고 그러는 나라 없대요. 쿠팡 로켓도 있는 시대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만 안 해도 업무 부담 줄 듯해. 이분은 공무원 가족이신가요? 상당히 그 옹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현아님은 재택 치료 매뉴얼이 진짜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물론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재택 치료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김혜영님은 자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이런 소통의 창구가 많아져야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네요라고 또 칭찬의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너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그 언론 보도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정보를 주는 매체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 했고요. 또 영은님은 보건소 전화 문제는 공공기관 측에서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이런 답변도 드립니다. 트램트램님이 제가 아까 그 행정당국의 전화번호를 좀 대표번호 하자 이랬는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전화번호가 뜰 때 보건소 이런 꺽쇠를 붙이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텐데요.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요즘 집단지성의 그 힘이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고 이 코안심 TV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계속적으로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바로 서울시라든가 정부 당국에 좀 전달을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오미크론에 시험돼 있고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정점이 언제 될지는 예측이 어렵지만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긴장은 높이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인구 비례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건 맞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동네 병의원의 참여율이 높여야 하고 또 학교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오늘 오후 1시 반에 교육부에서 새 학기에 어떻게 이것이 할지에 대한 발표가 교육부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걱정이 크실 텐데 신속 항원 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 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왕준 단장님, 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로 전환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검사와 진료입니다. 우선 진단 체계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고 이 PCR 검사는 고위험군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료로 5,000원만 내면 된다고 했지만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부담했다 이런 일부 얘기도 앞서서 저희들이 드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뭐 지금 그 대목에 대한 지금 지침이 지금 불분명한 거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료기관들한테 이제 검사를 위탁을 한 건데 그 네. 위탁의 정도와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대목이 혼선이 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을 참여를 시키고 의료기관이 책임 있게 검사와 진료를 하게끔 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확실한 보장과 보장을 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가 또 되기에는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안 했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이제 적절한 검사인지 또는 뭐 그 과정에서 그만큼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이제 방도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게 11월, 12월 늦어도 1월 중에는 이제 좀 이걸 마무리를 좀 지었어야 되는데 네.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이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던 거에 비하면 좀 빠른 실행과 또 그거에 대한 시스템 정비를 사전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지 못한 대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하루 100만 명까지 나올 때 우리나라도 곧 닥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보건당국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도 여기에 검사와 치료까지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대형 병원급에서는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음압병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동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양성 환자가 왔는데 또 일반 환자가 섞여 있고 그런 와중 속에서 또 일선 의료기관에 정말 부담이 있는 상황, 이 리스크를 과연 누가 담보해주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리워드 보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그때 우리 이제 검사 체계만을 국한해 보면 검사 역량을 이제 확대하는 방식을 의료기관에다 어느 정도까지 권한 이용을 하고 또는 공공적인 그런 검사 체계가 아닌 민간 위탁의 검사 체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공공적 체계에서 특히 검사 전체 시스템도 공공적인 검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거로 국한되면서 이제 끌고 왔던 거죠. 근데 그게 대략 저희가 일일 15만 건 정도의 PCR 역량입니다. 그거를 이제 맥시멈 늘려도 20만 건까지 가기가 어렵고 한 15만 건 정도까지는 이제 일일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도 델타 변이의 마지막 피크가 있을 때 하루 7,000명까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거의 15만 건에 육박하는 이제 검사가 돼서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공 또 이런 그 검사 센터를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뭐 4군데인가 5군데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그 상태에서 더 확장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일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일반 의원급에서는 할 수 있는 검사가 이제 이 신속 항원 검사밖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체제로 지금 급속하게 이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대목은 앞으로도 좀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 검사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좀 혼란스러움은 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검사 체계라는 부분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환자를 어디까지를 환자로 규정할 건가에 대한 개선의 문제이올라요. 그래서 사실상 PCR로 우리가 검사하는 예민도하고 지금 신속 항원 검사로 하는 그 예민도는 거의 뭐 100배에서 1000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목에서의 상당히 약간의 이제 그 갭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현재 재택치료 환자 수가 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재택치료 담당 의료기관에 이 532곳이 과연 관리할 수 있는 그 최대 환자가 16만 3천 명의 한 79% 수준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이 재택에서의 그런 부분도 좀 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당분간 지금 7일로 재택 치료를 이제 7일로 보는데 네. 7일이 이제 증상 발현부터 시작해서 이제 확진된 다음으로 해서 7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확진이 돼서 해제되는 시기는 실제로 재택 치료를 관리를 하다 보면 딱 7일이 아니고 닷새인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3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냥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하루에 10만 명이 나오면 7일 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면 70만 명이 재택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5일로 그걸 줄인다 그러면 50만 명이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밀접 접촉자라든가 네.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관련해 갖고 같이 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우리가 곱하기 3을 하면 50만 명이 150만 명이 추가되니까 200만 명이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10만 명 단위를 70만 명에다가 그다음에 3배를 곱하면 210만 명. 그러면 이제 280만 명이 또 결론이 나오잖아요. 전 국민의 뭐 거의 그럼 한 이제 300만 명이 집에 있어야 된다. 예. 이런다면 우리 5천만에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사실상 이게 이제 유지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과정에 대한 대목을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훨씬 더 저는 공개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전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떤 거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가 어떤 지금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방침으로 가겠다 이거를 지금 먼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지금 더 국민들한테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저는 이런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지침을 주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조만간에 우리도 뭐 17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 뭐 조금 전에 문 대통령도 뭐 중대본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고 있는 하나의 그 최정점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고 또 정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뭐 특히나 지금 뭐 또 선거 전국이다 보니까 뭐 풀으라고 그러면 또 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언론의 또 우려가 있고 또 닫으면 닫는 대로 경제가 죽는다고 하고 그동안의 언론 아까 언론 부분도 지적했고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서로가 양자가 그 악순환처럼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실상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불안과 공포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알지만 어떤 것을 알고 불안해하는 것과 무엇을 모르는 채로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른 공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단장님 말씀처럼 5천만 명에 500만 명이 집에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특정한 기간 동안. 네. 그럴 수 있다. 특정한 기간 동안. 다른 나라도 그랬다. 예. 그것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그때는 시스템이 뭐 어떤 시스템이 돌아갈지 현재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일정한 기간 지나면 다시 우리가 복원돼서 더 나은 또 다음 단계로 가서 지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뭐 사실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시기가 또 우리가 올 수도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 정부가 뭐 어떤 지침을 갖고 있냐 이런 문제는 계속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 대목에 너무 지금 그 디테일에 지금 집착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는 국민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질이 뭐고 이게 어떻게 지나갈 거다, 어떻게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이제 우한 바이러스와 델타 바이러스가 제일 메인이었으니까 우한 델타 바이러스에 비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이복 동생이긴 한데 사실상 성도 다르고 아주 모양도 다른. 그래서 언뜻 봐서는 저 형제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다른 바이러스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와 이 델타 바이러스의 그 이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틀 패러다임하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대세가 돼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그 과정. 물론 이 오미크론 대유행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좀 서구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의 경험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한 달 안에 피크를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되면 급속히 가라앉아서 이제 지나가는 마치 이 태풍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코스로 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은 대략 이제 지금부터 이게 쭉 치고 올라가면 2월 말 정도에 이제 피크를 찍고 다시 이제 3월부터 떨어져서 한 3월 말까지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한 2개월간의 굉장히 이제 큰 태풍이 이 과정을 이제 겪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오미크론 변이 안에서 또 다른 변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과 델타 바이러스로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그 바이러스의 생태변이와 앞으로의 이 오미크론 족으로 또 계속되는 이 생태변이는 완전히 다른 이제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렇다고 그럴 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체계도 굉장히 달라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실하게 지금 중증도로 전이되는 대목이 굉장히 적고 특히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있어서도 중증도로 이완되는 게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의료 시스템의 마비 또는 그 중증도로 이완됨으로 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대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파 속도는 계속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파가 되는 기간 동안 거기에 이환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가격리와 자기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대목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대응 체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외신들을 보면 미국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 63%, 2차까지 맞은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국은 뭐 90% 가까이 굉장히 접종률이 높은데 우리는 영국이 굉장히 처음부터 심각하다고 봤는데 지금 모든 규제들을 풀고 사실은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아까 이왕준 이사장님께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자체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 발생했던 우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델타 변이나 이런 오미크론 자체가 일상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같은 뭐 락다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조건 격리하는 체제 갖고는 대응 체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런 핵심을 지금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하게 한 건 중국 아닙니까?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전체적으로 뭐 다 200만 명, 300만 명을 검사할 때까지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방식. 또 외국. 근데 우리나라의 지점은 지금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 대한 나라마다의 방식들이 뭐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몇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은 이제 독특한 이제 유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만이나 호주하고도 좀 다르고 또 이 선진국하고도 다른 우리만의 이제 독특한 그 관리 방식을 해온 거죠. 뭐 그 대목을 K 방역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화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게 각 나라가 자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그거를 다뤄왔던 어떤 행정 시스템 및 의료 시스템이 작동 가능한 방식, 이거가 이렇게 같이 조우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우리는 2015년도에 메르스라는 또 굉장히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러니까 중동 이외에는 대한민국만이 겪었던 이제 그런 중간 단계의 일종의 엔데믹 이런 유행을 이제 겪었습니다. 네. 바이러스 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 당시에 세팅됐던 시스템을 이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부터 작동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 대목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초반에 유리했던 점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엄격하게 계속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틀이랄까요? 그런 그 관습적인 지금 과정이 계속 강요되는 하나의 또 전형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틀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드리는 거는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으로 오면은 우리 안에서는 요 틀을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아까도 이게 또 하나의 위기다. 또 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또 그거에 대한 또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가져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한 예를 들을 때 지난 2년 동안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한 건 뭐냐면 확진이 되는 순간 일정하게 사회적 낙인이 되거나 또는 그거로 인한 낭패를 보는 대목이라는 게 제일 사람들이 잘 두려워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돼서 이게 정말 내가
어떤 질병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서 뭐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보다는 사실 사회적으로 그 확진이 됐을 때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낙인적인 불편함 또는 그거에 대한 또 뭐 두려움 내지는 그 불쾌함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그 대목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하기도 하고 그 부분들이 그 관리 구조에서 굉장히 엄격한 통제 구조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 오미크론이 되면 아예 그런 대목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국민의 10%가 이제는 다 집에서 있어야 되고 확진 내지는 확진과의 밀접 접촉으로 지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계속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편으로 뭐 지금 적절한 한 측면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우리가 고비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어떤 과거적 틀에서 뭔가 이거를 잘 넘기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제 오미크론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과거처럼 이거에 대한 위기나 공포가 아니고 이제는 이미 일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통과 의례이고 그 통과 의례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또 그 대목들이 보다 더 자주 이제 재현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방향과 그 생각을 바꾸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에 그 이왕준 단장님 이복 동생 같은 바이러스 이해가 쏙 되네요. 이런 댓글도 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재택 치료를 하면 나머지 특히 어린이가 있으면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김동현. 네. 아마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네, 제일 복잡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가족 감염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온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감염됐을 때는 차라리 가족들이 함께 잘 보호하면서 있으면 되는데 사실 더 심각한 가족 감염의 유형은 영유아 자녀가 있을 때의 엄마 감염이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엄마만 나가서 지내고 아기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빠가 걸리면 크게 큰 지장은 지장은 없는데 없죠. 엄마가 걸리면 모두가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린 아기가 있을 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좀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0만 명 감염됐는데 예, 그중에 엄마가 10만 명 감염됐다. 예, 그러면 10만 명의 아기가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를 돌봐줄 타가서를 새로 세울 거냐 말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럴 바에야 그냥 온 가족이 감염되자. 그래서 온 가족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동 학대냐 아니냐를 묻는 실제적인 이제 질문이 실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죠. 네, 아주 현실적인 사실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럴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처음 겪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5천만 명 중에 진짜 특정한 시기에 몇백만 명이 동시 감염자로 지낼 때의 상황에 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단기적이지만 여러 동시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현명하게 극복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수용해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이런 경우에 현재의 재택치료센터에서 네. 가족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아기를 통화하면서 아기를 돌봐준 사례도 있다고 해요. 아기한테 뭐 지금
뭐 라면을 끓여라, 뭘 냉장고에 뭘 찾아 먹어라 이렇게 해서 재택치료센터가 엄마가 없는데 아기를 전화로 돌본 사례도 있어서 그 재택치료센터에서도 엄마 감염자일 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또 실제로 자녀가 감염됐을 때는 다른 가족들이 조심하면서 지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함께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 그렇군요. 네. 그 김혜영 씨 댓글에 보면 유치원 집에서 그 아이가 걸려서 유치원에서 걸려서 어른에게 옮기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다. 뭐 네. 이런 사례도 지금 네. 댓글에 좀 남겨졌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난 설 연휴 때 사실 그 사이판이 그 버블 방역 그래서 비행기가 거의 꽉 찰 정도로 갔는데 저도 뭐 아는 지인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같이 가족이 갔다가 네. 한 사람이 이제 호텔에서 3일에 한 번씩 봤는데 3일째에 나와서 10일 동안 혼자만 남고 왔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어린아이가 걸렸다면 그 어린아이가 있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이런 식의 무슨 해외 여행이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그 여러 그 해외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이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폄훼하거나 지나치게 비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상의 출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이복 동생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신 우리 청취자가 보내주셨는데 조금 제가 이 오미크론하고 왜 이 우한이나 델타 바이러스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감염이 되던 아니면 지금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부모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 건가에 대한 사실 그 방향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코비드 19라고 쓰지만 원래 바이러스 정식 명칭이 어떻게 명기했는지 기억 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잘 안 나죠 지금. 그걸 사스2라고 사스2 바이러스라고 사스2. 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게 사스2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 사스 2003년도에 처음 이제 나왔던 사스의 그 SARS가 영어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에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예.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러면 이 말이 왜 붙었냐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뭐 다른 뭐 리너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하듯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라 하면 우리 감기라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upper respiratory infection이거나 네. 그 상기도 감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기도는 우리가 인후통까지만 유발하는 그 주로 입과 코와 그다음에 인후까지만 침범하는 바이러스인 거죠. 네. 대부분의 그동안 이 호흡기의 바이러스는 여기까지 오는 건데 이제 특별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이 사스 바이러스는 하기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를 내려가서 저 폐렴까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원래는 감기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심한 감기를 우리가 독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독감은 독한 감기가 독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호흡기 증상뿐만이 아니고 전신적인 증상까지를 동반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독한 감기다 그래서 독감이 되는 거고 요 독감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게 하기도를 침범해서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 폐렴이 중증 폐렴이 됐을 때 이제 사망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기 증후군, 즉 상기도, 하기도, 폐렴까지 가서 중증으로 급하게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의 사스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스가 좀 약해지서 나타났던 게 메르스고요. 사스는 100명이 걸리면 40명이 사망을 했죠. 메르스는 2014년, 15년 중동과 한국에서도 메르스는 10명이 걸리면 100명이 걸리면 20명, 10명이 걸리면 2명이 죽는, 그러니까 20% 사망률을 발휘했어요. 네. 근데 사스2 지금 코로나19는 걸리면 100명 중에 2명이 죽는 거죠. 2%의 사망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스1일 때는 40%, 메르스가 20%, 그 다음 사스2는 지금 코로나19는 2%. 그러니까 메르스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원래 사스의 20분의 1로 이제 줄은 거예요. 치명률은 계속 줄은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2%의 사망률은 우리가 보통 인플루엔자의 계절성 독감에 의해서 되는 사망률이 0.1%라고 한다면 20배가 높은 거예요. 20배. 그래서 20배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 계절성 독감이라고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거에 비하면은 20배가 높고 그만큼 많이 퍼지고 하면 심각한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목이 팬데믹 구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건데 요 대목이 점점 이제 사망률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서 우리가 0.8%, 뭐 심지어 한때 낮을 때 0.6%까지 갔다가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 다시 1.2%까지 1.23%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체 전 세계적으로 한 2%대의 평균 사망률보다 우리가 1%대 전후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의료 시스템의 대응 구조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는 걸 이제 하나의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 2%대, 1%대에서 2%대의 지금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즉 우한과 델타 바이러스 사망률이 지금 오미크론으로 데렸을 때는 이거의 반절 내지는 3분의 1로 떨어질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2%의 반절이면 1%나 3분의 1이면 0.5% 내지 0.7%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는 독감이 0.1% 내지 2%다면 독감보다 한 3배 정도 독한 정도니까 야 이거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나 전체 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잘만 저거 하면은, 그리고 특히 고위험군이나 그렇게 사망이 될 위험성이 높은 그런 기저질환자라든가 연로하신 분들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 네. 그 젊은 층이나 무증상이나 충분히 이런 대목에 대한 그 위험도가 낮은 부분은 전부 일상으로 복귀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시대는 일상의 복귀라는 게 지금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거를 감염을 얼마나 전파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는 오미크론의 핵심은 그런 고위험군, 고령층,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훨씬 그 대목에 대한 그 이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사망률로 올라가는 거가 오미크론이라 하더라도 접종자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미접종자까지를 포함한 이런 고위험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로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령 확진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 과거 패러다임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관리해서도 안 된다, 관리할 수도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상황에 대한 인식인 거죠. 이 대목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민들이 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더 이상 이거가 낙인이 찍을 이유도 없고 계속 이게 불편한 구조가 아니라 내가 감기가 걸렸을 경우 내지는 독감이 걸렸을 경우에도 옛날에 그거는 저거 했지만 이건 최소한 감기와 독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관리하고 또 옆에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만은 닷새 정도에서 일주일, 보통은 이제 검사가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이 확진이 나온 다음에 한 닷새 정도의 기간 정도는 자기 격리를 하면서 이 관리를 스스로가 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참여가 되면 이 과정들은 이제 뭐 그렇게 큰 혼란과 공포감 없이 얼마든지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보편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저는 어떠한 지침이 어떠냐, 뭐가 바뀌었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홍보의 내용이고 우리가 공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준 단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오미크론과 현재 그 코비드 19에 대한 정확한 코비드 19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쭉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뉴욕타임스에 지금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은 우리보다도 이제 남아공에서 그 오미크론이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이미 그 최고조를 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뉴욕타임스의 그 기사를 보니까 지난 그 12월 5일부터 1월 22일까지 뉴욕에서 시민들이 2,846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이는 지난 2020년에 그 바이러스 1차 웨이브, 1차 파동 때 그때보다도 그때는 18,700명이 사망을 했대요. 이건 급속히 굉장히 줄어들었고 특히나 뉴욕타임스 그 보도에 따르면은 사망한 사람들의 3분의 2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 자료에 나타났다는 거죠. 또 이것은 예방 접종 대상자보다 17배나 높았다. 이것은 뭐냐면 오미크론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백신이다. 백신 접종을 2차 또는 부스터샷까지 고령층의 경우는 꼭 맞아야 되고 그런 뒤에 그 자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그 부분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서울대 오명돈 교수님의 강의도 그렇고 우리 강의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의 성질이 국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이제 심각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런 내용도 많이 보급됐고 우리 단장님 의견도 이제 오미크론은 통과 의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오미크론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달라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가질 이유가 없다. 단 그런 전파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 기저질환에 대한 전파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 이제 그것이 남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진짜 백신 접종은 이런 오미크론으로부터 우리 또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막 자가 진단하기 위해서 키트 사겠다 이런 막 불안해하시고 그런 분들도 사실 불안해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접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백신 접종을 가장 3차까지 많이 한 그런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부스터샷까지 잘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면은 혹시라도 오미크론에 위안된 일이 있어도 사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게 좀 뭐 편견을 주는 말이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친구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결국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오미크론 걸린 사람과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진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오미크론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이것으로 어떤 큰 사회적 문제가 결국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알면 이긴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높은 백신 접종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약간 걱정되는 것은
그래도 연령층에 따라 백신 접종률이 차이가 있는데 어른 세대는 좀 많이 맞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10대 문제 백신 접종 그리고 젊은 층에서 조금 적게 맞아서 이 20대와 20대에서의 백신 좀 조금 높이고 10대에 대한 백신 접종에 관해서 좀 편견이 줄어들고 또 10대에 대한 접종을 높이고 또 우리나라의 식약청에서 1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빨리 승인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서울시와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이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 안심 TV 시즌 2 오미크론 알면 이긴다. 벌써 그 10시부터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1시 4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일간 저희가 계속 그 생방송을 할 텐데 궁금한 사항들 여러분 주시고요. 심리적으로 저희가 음악 치료라든가 여러 그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주는 그런 방송을 저희가 친화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 안심 TV 오늘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좀 소개를 좀 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고요. 정말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데 전 이것이 아직도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한 번 걸리면 면역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광재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오미크론에 걸리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된다고 보여지지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면역 체계를 장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약한 면역 체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차 즉 숙주의 면역 반응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면역을 하는 걸로 보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나은 사람이 가장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백신에 의한 간접적인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백신만 맞아서 만들어진 백신 그 면역과 또 자연 감염이 돼서 실제 백신 안 맞고 이제 자연 감염이 돼서 나온 분들의 이제 그 면역 체계와 그다음에 백신도 맞고 또 돌파 감염이 됐건 다시 그 자연 감염이 돼서 사후에 만들어진 면역 체계를 비교했더니 셋 중에 어디가 가장 강력이 높았을까요? 어디가 높았을까? 당연히 백신도 맞고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한 데가 가장 높았고요. 네. 그다음 자연 감염이고 그다음 이제 백신이 세 번째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백신에 갖고 있는 부스터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자연 감염이 된 이후에 사람이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 구조는 단지 항체가가 높냐 안 높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면역 체계라는 거는 이런 그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그런 그 체액 면역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T세포라고 하는 또 이 세포 면역 체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방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집단 면역이나 뭐 허드 이뮤니티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조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자연 감염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른 나라는 오히려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의해서 이게 일정한 이제 정말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언이 아닐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백신을 많이 맞았지만 아직까지는 토탈에서 지금까지 100만 명밖에 지금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뭐 7,800만 네. 명인가.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감염이 그동안 덜 되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시대에는 자연 면역에 있어서는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후발주자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저희한테는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코에다가 백신을 코팅하는 그런 백신이 현재 인도에서도 개발이 되고 전 세계 12개국에 실제로 그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자체가 호흡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백신 자체를 근육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코의 코팅, 그러니까 입과 코 주변에 그 백신 효과를 주는 그런 게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인도에서 굉장히 그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백신은 어떤가요? 효과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PCR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 점막에서 PCR을 해서 검사를 했을 때는 그 점막에 묻어 있는 이제 바이러스 쪼가리를 이제 갖다가 우리가 그걸 증폭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설령 코 점막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그게 디텍션이 됐다고 그랬다. 그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그 점막을 뚫고 지금 우리 몸에까지 들어갔느냐.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몸에 증식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데까지 갔느냐와는 그건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어쨌든 그동안 PCR 검사가 됐건 모든 검사는 우리가 지금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검사 자체가 실질적인 그 감염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거나 이랬을 경우는 그 분명히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몸에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거겠지만 많은 이제 무증상이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도 과연 이제 그 대목이 어느 정도까지 침범을 해서 항체를 만들었느냐, 항체 반응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꼭 그 상관성이 코릴레이션이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다 이런 이제 반론들이 있었죠. 네. 마찬가지의 이제 논리의 연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근육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신적 반응을 통한 항원 항체 반응보다 일단은 직접적인 침투 경로인 이 코 점막을 비롯한 이제 이 호흡기 점막에 직접 투여하는 게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그 이론적 가설은 그 자체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거고 이제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잘 구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임상 시험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7단계 대응 요령이 나왔는데 이 기사가 참 재미있어서 잠깐 축약을 좀 소개해드리고 김 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진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음성일 수도 뭐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면 주변에 감염 사실을 알리고 일단 외부 계획들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겠죠. 3단계는 고위험군이거나 증상이 심각할 경우 즉각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뭐 우리 의료 체계도 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4단계는 자가 격리 중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건 아까 김 단장님께서 누차 지금 그 스스로의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이클 스미스 박사는 자주 만지는 물건 표면을 닦는 것과 또 같은 집안 청소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을 보호하는 최선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5단계는 코로나에 걸린 자녀의 행동에 대해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즉 낮게 잡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네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스스로 격리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집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지만 아기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매우 큰 스트레스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든 미세먼지용 마스크든 그들이 쓰고 있을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씌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에게도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6번째는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만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김 단장님께서 역시 전문가 공영 NPR 미국의 대응 체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이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완치된 후에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흔히 제 주변의 감염자들이 가장 저는 이렇게 봤던 게 심리적으로 네. 남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 그리고 내가 코로나 환자였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남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죄책감. 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될 시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코로나가 개인적 잘못으로 감염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우리나라의 아주 일본이나 한국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예. 예, 개인의 잘못과 귀인된다든지 연결된다든지 위생 불량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든지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지금도 아마 그럴까봐 굉장히 걱정하는데요. 학교에서나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깨끗이 씻지 않아서 코로나가 걸렸다든지 네. 한 사람이 코로나를 걸린 것이 학교 전체를 감염시키는 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어린 자녀의 책임으로 지나치게 강조해서 아이가 아주 강박적인 행동으로 위생 습관을 갖게 된다든지 그 코로나 감염에 대한 타인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개인의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해서 실제로 진료본 아이들이 지금 한 5명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준 어떤 시대적 후유증인데 좀 우리나라 제가 일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만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코로나 심한 독감 걸려서 학교 안 나오면 다들 야 너 감기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렇게 환영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인데 코로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손 씻기에 대한 이제 위생 수칙 강조되면서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나 싶고 사실 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청년들 중에서 코로나 걸렸다가 복직 못했다는 청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진짜 사회적 낙인으로 작동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오미크론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도 씻어주는 마지막 통과 의례가 되지 않나. 정말 다수의 감염자들이 발생하면서 참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미크론으로 4일 5일 지내는 동안 일단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체제, 우리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중앙 집권화된 보건소 중심의 체제를 기다리다가 연락 안 와서 분통 터진다 하는 일단 분노 조절 장애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분노 조절. 예, 그래서 뭐 차를 가지고 보건소로 돌진할까봐 지금 걱정인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갑작스런 환자의 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진짜 그동안의 성숙한 의식으로 잘 참고 기다리면서 네. 각종 SNS에 소개된 다른 시민분들의 좋은 사례를 보고 견디면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공유하시면서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희망을 갖게 되는 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희망을 갖게 되는 증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지금 저도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서비스로는 아마 200만, 300만 갈 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 결국 각 의원이나 민간기관과 각자가 알아서 뉴스 보면서 또 이런 유튜브 보면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상황이 결국 올 것 같아요. 네. 각자가 알아서 할 때 아마 정부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면 그 유튜브 보면서 해결하는 셀프 헬프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네. 그 셀프 헬프로 잘 해결하는 이제 그런 체제에 우리가
지혜롭게 적응하고 그야말로 진짜 오미크론의 슬기롭게 적응하는 슬기로운 생활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시 당국이나 정부에서 그런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좋은 지침을 하루 바삐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시가 해주겠다, 복지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성숙한 시민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도 좋은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택치료 네. 제가 재택치료 관련해 가지고 좀 팁을 드리는 걸로 이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저희 명지병원에서 재택치료 센터가 지금 전국에 제일 큰 재택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게 뭐 한 구정 연휴 직전부터 급속하게 이제 늘어서 지금 금일 아침으로 보러 한 2,000명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5일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석 달 반의 이제 경험을 갖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지금 거의 50%의 지금 환자가 2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0세부터 10세, 10세에서 20세, 20세에서 30세까지, 20대까지. 30대 이하, 30 이하, 30대. 30살 이하가 지금 전체 대상자의 이제 50%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문의가 오거나 이 애로사항이 제기되는 거는 한 10명이면은 많아야 2명, 이제 1명 정도 말고는 그 5일 동안 연락을 안 하십니다. 그건 다 견딜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이게 이제 일단 감기 증상 내지는 조금 더 독감 증상에 준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통 이제 증상 발현하고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굉장한 이제 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네. 자가 진료 및 그다음에 주변 그 해당되는 자신의 의료진들하고의 상담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알겠습니다. 너무 그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예. 능동적으로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시간이 금방 갔네요.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님 그리고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님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